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어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갤럽 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좀 홍 원장 이야기해 줄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가장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변한 게 없어요. 한 달 동안 마이크 좀 한 달 동안 이제 변한 게 없는데 저기서 보면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이 57% 반대가 38%입니다. 네네. 근데 갤럽이 직전에 이제 그 연휴 전에 조사를 했는데 탄핵 찬성이 59% 반대가 36% 거의 변한 게 없죠. 네. 그리고 MBS도 마찬가지예요. MBS도 그 탄핵에 대한 의견이 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고 58%,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38%, 20%포인트 차이죠. 네. 근데 이 차이가 웬만해서는 앞으로 잘 안 변할 거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도 안 변했고 잘 안 네. 변한다.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자대결 지지율도 뭐 지금 뭐 이재명 34, 김문수 12,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다 이제 똑같이 5% 5%인데 이것도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탄핵 결과와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런 분들의 행보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당분간은 이제 정중동 상태에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MBS에서 나온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거는 뭐 사실 지지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탄핵 그 소추 이후에 네.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긍정 평가 36%다. 긍정 평가가 36%. 근데 그게 일주일 전 38%보다 다소 하락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30%대 중반에서 지금 거의 횡보 중에 있다.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뭐 큰 어떤 여론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직접 전화 설문을 통해서 전화하는 조사, 그러니까 ARS 말고요. 한 걸 보면 여전히 탄핵에 대한 이제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 중에서 찬성 여론이 한 10% 포인트 이상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여론의 지형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2030들 있지 않습니까? 2030들이 이제 아마 시위에 많이 나오고 또 하니까 2030들이 이분들이 이제 좀 보수적인 어떤 이 보수의 지지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워낙에 ARS 조사랑 좀 달라요. 네. MBS하고 갤럽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한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찬반을 보자 네. 하면은 이제 MBS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탄핵에 대한 그 탄핵 기각에 대한 게 30%, 30%. 인용 그러니까 찬성이죠. 63%. 2배 차이예요. 네. 그리고 30대도 37대 37대 66 2배 차이. 그리고 갤럽도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갤럽도 그 탄핵에 대한 찬성이 61% 반대가 29%. 그리고 30대도 58대 35.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나와요. 탄핵에 대한 찬성이 20대가 44, 반대가 50%.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도 뭐 한 50대 50 비슷하게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ARS죠. ARS입니다. 네. ARS 같은 경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MBS는 20대가 27%, 30대 28%, 20%대인데 네. 근데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41.9%, 20대가. 그리고 그 여론평판연구소에서는 무려 52%가 나와요. 52%.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또 뭐냐면 M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뭐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번 오늘 나온 갤럽 같은 경우 20대에서 36대 52. 그러니까 한 15% 포인트 정도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야권 쪽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30대도 37대 49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보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0.7%라도 이기는데 20,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여를 했다는 게 뭐냐? 제가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에서는 윤석열 46, 이재명 48이었어요. 네. 그리고 30대에서는 윤석열 48, 이재명 47이었어요. 어. 이게 비슷비슷했으니까 기여한 거예요. 비슷비슷했으니까. 비슷비슷했으니까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지금 저기 40대 50대나 이제 586 이상들은 완전히 20, 30대 때 기울어져 있었죠. 네네. 지금 현재 야권에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이제 촉발을 했던 게 조국 사태가 촉발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LH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20, 30대를 굉장히 좌절시킨 사건이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올라간 게 간신히 비등비등하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선거의 승리에 기여를 한 건데 지금은 비등비등한 수준까지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도 10% 15% 내지 그 20% 차이가 나고 탄핵 찬반에 관련돼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탄핵 찬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양쪽 다 2030의 정확한 민심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또 시위 현장에 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예전보다도 그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초기보다도 워낙 야당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까지 이제 탄핵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2030에서 높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수화됐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제 근데 이걸 갖고 뭐 2030이 이제 나서니까 판이 흔들렸다. 뭐 저는 어저께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지금 모집을 네, 하고 어제 있다는 했죠. 생각에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기사들을 보니까 2030이 그 국민 변호인단의 30%다. 네. 그래서 30%나 차지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유권자 저기 19살 이상의 성인 중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예요. 정확히 30%예요. 20대가 15.5%, 30대가 15%예요. 그래서 30%인데 국민 변호인단에 30% 참여했으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원래가 30%인데 그리고 사실 더 참여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돼요. 네. 인증 절차가 복잡해갖고 70대 이상이 거의 70대 없어요. 이상이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20, 30대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이 된 건데 자꾸 이걸 갖고 과장을 하면 착시 현상에 빠진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는 것 때문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해법이 나오고 해법이 나와야 우리가 이걸 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뭐 그래 뭐 하다가 보면 하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여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이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많아진 거예요. 네, 예, 맞아요. 행동하는 2030을 예. 많아졌어요. 예. 근데 정말 이 전체 깔려 있는 2030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느냐? 요거는 좀 아직 퀘스천 마크라는 말이에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정확한 판세 분석 아니에요. 네. 우리가 조기 대선을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각 세대별 그 여론 동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일종의 이제 판세 분석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현실은 뭐 한 5 정도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10, 20 정도 있다. 이렇게 그 착각을 하게 되면 낭패 보는 거죠. 네네. 그게 그대로 자기가 착각하는 그 희망 섞인 그 수치가 그대로 그 선거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 지금 MBS 조사, 갤럽 조사 2030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많다. 높다라는 거고요. 2배 가까이. 그리고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또 대통령 메시지다 해서 현장에서 그 읽은 게 있어요. 이 2030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왜 계엄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특유의 이 계엄이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뭐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거기 나온 2030 봤더니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 네. 계엄이 계몽령이었고 탄핵도 당연 원천 무효고 이런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는데 어제 김영호 국회의장도 전 국회의장도 뭐 국민의힘 세미나 가서 그 얘기했던데 탄핵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네.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예, 계엄도 잘못되고 탄핵도 결국은 인용될 것 같은데 이재명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나오는 2030을 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 뭐고, 이 고민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는 제시를 할 때다. 그래야지만이 단순히 현재 어떤 대통령을 어떤 탄핵을 놓고서 찬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 어떤 정권에서 개선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진짜 2030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들이라는 게 점점 직장은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 내 집 가질 수 있다는, 또 결혼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과 방향을, 또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 이게 바뀌냐,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제시해두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화란 표현을 참 쓰기가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2030 세대는 이념지향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030 세대는 정확하게 실용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LH 사건이라든지 뭐 이게 조국 사태라든지 이게 그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2030들한테는 그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2030한테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를 하는 쪽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야, 보수화됐으니까 우리 편이야 네. 라고 생각하고 그 넋놓고 있다가는 맞아요.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자꾸 보수화됐다 이게 뭐 저기 뭐 청년들이 이 뭐 계엄에 대해서 현실적인 자각을 많이 해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자꾸 나오면 그거를 보고 있는 2030들은 무슨 얘기지? 네. 이거 뭐 누구를 데려다가 뭐를 했길래 저런 얘기가 들리나라고 이제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착시를 야당이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야당은 뭘 보고 저렇게 놀라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뭐 연수원장이었던 뭐 맞아요. 박구영 말라 죽여. 네, 박구영 전남대 교수가, 근데 이분이 뭐 철학과 교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뭐 고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네. 뭐 이제 그쪽 이론에 따라서 뭐 이게 포섭을 하는 것보다 고립시키는 게 더 그 유용한 전략이다, 뭐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2030은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근데 사유의 영역이 사유의 영역을 분석하는 게 철학, 이래서 그 철학과 교수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 분들은 본인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어떻게 하면 2030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정과 포용인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다. 네. 근데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객관적인 현실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 주제가 나왔지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런 2030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체,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번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